광복절 김준일의 뉴스공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시고 조금 더 현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성장군 출신 국회의원이죠. 광복절 의미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 오늘 뭐 79주년 광복절이고 오늘 대통령 경축사 들으셨을 텐데 일단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광복절 경축사가 아니고 6.25 기념사인지 알았어요. 6.25 기념사요? 네, 그 실제 광복절 기념사면은 일제 강점기의 수탈이라든가 인권 문제 이런 걸 문제 제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한다든가 또는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제나 일본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 한두 단어만 있고 전부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실제 그리고 또 광복절이면은 통합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분열의 메시지만 나오잖아요. 국민을 분열시키는 뭐 반통일 세력이니 반 자유 세력이니 사이비니 뭐 등등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경축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한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뭐 북한에 대한 통일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용에 보면은 엉터리가 많고요. 뭐 자기 모순이 많잖아요. 뭐 네. 북한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뭐 이런 정보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학성기라든가 대북 전단을 더 살포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또 통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강복의 의미와 통일의 의미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통일이 돼야 강복이 완성이 된다는데 그것은 차원이 다른 별도의 문제를 꺼집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통일이 우리 광복의 완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사실은 뭐 광복이란 거는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데 따른 그런 건데 또 광복의 의미 자체도 마치 일본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광복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피 흘려서 찾아낸 투쟁해서 얻어낸 광복이라는 것을 간과했던 그런 기념 경축사라서 저는 최악으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안보 전문가고 군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국제사회와 자유주의 진영과 연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환기시키고 그래가지고 북한의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독재 정권 치하에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좀 일으키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종의 흡수 통일의 다른 버전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현실성이 전혀 없죠. 사실은 어떤 인권이나 자유는 스스로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외부에서 눈을 뜨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그래서 먼저 북한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또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개성공단과 같은 그런 공단을 여러 군데 만들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민주의식이라든가 의식들이 북한에 침투되고 그럼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유와 인권에 대해 눈을 떠서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고요. 외부 충격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인권과 자유의식이 점점 시대를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런 의식이 높아진 것이지 외부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강대국들이 이렇게 충격을 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잘못됐다. 통상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과거 우리 진보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했듯이 먼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문화가 침투되고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뭐 다방면으로 어떤 인권, 자유 이런 의식을 주입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뭐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도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쪽 광복절 논란이 현실이 됐고 이 이종창 광복회장이 이제 별도의 이제 경축식을 열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거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은 이거는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독립기념관장 인선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단체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데는 다 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 한쪽에서는 이거는 오해다. 지금 뭐 최적의 인선은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뉴라이트는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부적절한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광복절 자체를 부인하는 인사이고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거고 또 1945년 이전에 우리 국민이 국적이 일본이었다 하고 우리 그때는 주권만 뺏겼을 뿐이지 정체성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거죠. 역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인물을 그러한 때 였는 것은 오히려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역사가 우리가 잘못 조명을 하다 보면 미래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인 이런 저항이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성하고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지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아주 큰 무엇이라고 할까 좀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친일을 넘어서 숭일로 가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야당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신다. 숭일로 가고 있다. 예,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다 그렇죠. 뭐 처음에는 친일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고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이런 것들을 일본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 돈으로 광고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점점 숭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친일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독립 역사 지우기를 하면서 모든 걸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정신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참 의문이 많이 드는데 예. 그중에 제가 유추하는 것은 지금 한국과 일본 지난번에 제가 정신나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호통쳤던 그 문제 한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으로 예. 가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그동안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역사 문제와 독도의 문제, 영토의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어요. 예. 한일 관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투트랙 들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문제는 우리가 계속 사죄를 요구하고 독도 문제는 양보 안 하면서도 경제나 이런 교류 협력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한일 동맹으로 가는 지름길에 가고 있는 길에서 이것이 방해가 되니까 예. 아예 역사 지우기를 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또 독도 문제도 독도 우리 영토는 1mm라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그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면 밑에 있던 독도가 뭐 우리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는 학자라든가 독도는 뭐 일본하고 같이 써야 된다든가 이런 숨어 있던 학자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뉴라이트 그룹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동안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됐던 이 역사와 독도 문제를 지금 지우기를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이것은 분노하는 지점이고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이 동맹으로 가잖아요. 가게 되면 저는 결국은 우리가 다시 과거 역사처럼 속국화될 확률이 많죠. 속국이 된다고요? 네, 일본은 끊임없이 영토에 대한 야욕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군사적으로 우리 그렇게 큰 대국은 아니지만 이제 군사 대국화로 가고 있고요.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면은 뭐 독도까지도 양보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영향력 확대가 더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뭐 독도 네. 양보는 이제 일종의 추정이라고 추정이죠. 이제. 저 이렇게 가다가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왜 지금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하는데 이 독립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뉴라이트 그룹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뭐 이런 걸 합리화시키느냐라고 제가 유축컨대 예. 이거를 한일 동맹을 가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과 미국의 말을 따르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그 분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호통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 예. 한국과 일본 동맹은 실수로 쓴 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안 고쳤기 때문에 그렇게 호통을 치고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역사 문제 이런 데 하고 오늘 이번에 보십시오. 지금 강복절도 반쪽짜리가 되고 지금 예. 강복회 따로 하고 시민단체 따로 오후에 2시에 하고 예. 이거 뭡니까 도대체. 네,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렇게 강복절이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짜로 우리 조국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독립투사들을 또 순국선열들 기리면서 앞으로 통합해 나가는 이런 것 메시지를 내고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분열의 정치를 할 수가 있나요? 대통령이나 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유가 뭐가 됐든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책임 있는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 있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이제 최근에 외교안보라인 교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축사 보면은 사이비 지식인 선동가 이런 사람들이 선동과 날조로 국민의 편에 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통일 세력이다, 반자유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대통령실에 물어보니까 뭐 누구를 특정인을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누구라고 조금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사이비, 가짜 뉴스, 뭐 반통일 세력 이런 것들은 야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은 다 싸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친일, 숭일 정책에 대해서 많은 학자도 비판하고 또 야당에서도 비판하고 뭐 언론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세력들을 다 싸잡아서 반자유 세력이니 반통일 세력이니 이렇게 사이비니 가짜 뉴스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동하는 세력인 저는 예. 대통령은 이렇게 갈라치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반자유 세력과 반통일 세력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반자유 세력이고 반통일 세력이죠. 왜냐? 왜 지금 자유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아니, 있죠. 자유를 50번이나 얘기를 네. 할 정도로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는 세력인데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유지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우리 언론을 탄압하고 있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있고 또 국민이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입틀막 경호를 해대지 않나. 그렇게 자유를 구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그리고 반통일 세력 지금 통일을 하려면 우리 군사력을 한편으로는 키우지만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한쪽은 안 하고 계속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반통일 세력인 거죠. 헌법에 엄연히 대통령은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임무가 있고 우리는 통일을 평화통일로 가야 되는 헌법 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일로 가려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군사력을 키우는 거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북한을 설득시키고 평화를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말로만 했지 제대로 된 건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통일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이것은 저의 생각이에요. 예, 관점이 좀 네. 이제 통일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 김병주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하고요. 네. 외교안보라인 교체 이게 지금 의원님이 다른데 이제 인터뷰한거나 보시면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고 그리고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는 이제 특보로 가고 뭐 이런 이제 이동이 있는데 이제 회전문 인사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은 인사참사라고 봐요. 예. 실제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개전문 인사인데 최악의 인사다라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경호처장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죠. 예. 경호처장은 제가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했지만 4대 불가론을 얘기했어요. 네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예. 첫 번째는 실제 입틀막 경호처장이잖아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심기 경호만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국방부 건물을 뺏고 대통령실을 옮겼잖아요. 예. 국방부 건물을 뺐으니까 국방부 인원은 합참 건물을 뺏어 들어가고 합참 건물은 인원은 또 그 밑에 있는 다른 부대 시설을 뺏어서 들어가고. 이제 뺏었다는 이제 의원님 표현이고 어쨌든 이전을 했다. 뭐, 아니 뭐 뺏은 거죠. 뭐 왜냐하면 이전이란 거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거 하고 집도 건물도 없이 그냥 쫓아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연세 5개나 이사를 하는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수장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네요. 그리고 그 당시 안보 공백이 있을 것이다. 도감청 염려가 있을 것이다. 뭐 등등 했는데 다 그 문제가 됐잖아요. 본인은 알면서도. 더 나쁜 것은 간사 마저 뺏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해병대 사령관 예를 들어서 공간을 뺏어서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외교부 장관 공간은 뭐 대통령 간주로 썼다 하지만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최상병 외압의 핵심 관계자잖아요. 공수처 수사가 들어오면 바로 피의자가 될 텐데 국방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피의자가 예상되는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시킵니까? 최해병 특검법이 발의돼도 그렇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충암고 일부 특별한 그런 친정 체계,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구축되는 게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충암고 나왔는데 경호처장은 충암고 한 해 선배고요. 지금 현재 방첩사령관, 예전에 기무사나 보안사가 지금 방첩사라고 하는데 이미 사령관도 충암고고 그다음 정보를 다루는 핵심 777 사령관도 충암고예요. 그럼 군내에서 핵심 정보 라인을 다 장악이 되는 거고 방첩 사령관도 충암고기 때문에 자정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이면은 장군 인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더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최악의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또 신원식 장관을 안보실장 간 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것도 있습니다. 문제인가요? 네네. 그건 어떤 문제인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강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게 되면 남북 문제를 지금 신통일론 이런 걸 했지만 이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릴 것이고 더 안 좋은 것은 한미일 동맹으로 더 가지 않겠냐. 이번 2주 전에 그런 거 각서까지 했잖아요. 한일 동맹으로 가는 이런 걸 추진하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완용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뭐 이런 발언을 과거에 했던 것이 또 공개가 돼서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자, 이거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전당대회 여쭤볼게요. 충암고로 이렇게 군 출신 인사들을 채우는 것이 대통령의 이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 인사로 채우는 것이 좀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친정 체제라고 의원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진짜 우려되는 지점이죠. 일단 군에서 소외 의식이 많이 생길 거예요. 특정 고등학교가 다 장악하는 거고. 언론 보도 일부 보니까 충암파와 뭐 국방파가 뭐 부딪혔네 뭐 이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충암고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핵심 요직에 다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서 탄핵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사항이 오면은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해요. 이제 뭐 탄핵도 가정이긴 하지만 가정이죠. 어쨌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뭐 어떤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계엄이요? 예를 비상에 대한 어떤 걸 한다든가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친정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면은 그런 것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어지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방첩사령관은 자정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군을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군대 같이 내에서의 쿠데타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거 감시하는 게 그런 것까지 방첩사령관이잖아요. 방첩사령관이고 또 군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장관한테 직보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께도 직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특정고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되면은 사실은 국가와 국민 수호보다는 대통령 부부 수호나 윤석열 정권 수호에 더 주안을 둘 확률이 있잖아요. 예. 당장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당장 방탄을 하는데 우선을 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은 국가 국민을 우선해야 되는데 대통령 부부나 대통령 정권을 지키는데 우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가 하는 거고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과 의혹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장관들은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나 지연 이런 학원은 일부러 중요 보직에 잘 안 넣어요. 오해를 피하기 그렇죠. 위해. 그것이 예. 지도자라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죠. 오해를 이런 오해를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지도자로서 잘못된 인사인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전당대회 얘기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당대회 아직 그러니까 18일 이번 주 일요일 날 최종 결정이 나는데 현재까지는 3위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3위 기록하고 계셔서 5위 안에는 들어갈 거라는 유력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고 왜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되는지 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죠. 아직 뭐 지금 3위긴 하지만 안정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60%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40%가 투표한 거. 투표밖에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4%, 권리당원까지 하면 이제 40%한 거기 때문에 예. 이번 주말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최고위원에 도전한 것은 절박함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에 후퇴하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이런 그 국민적 요구도 있고 만드는 데 있어서 튼튼한 안보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튼튼한 안보가 결국 경제이고 그를 통한 평화가 또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안보 전문가가 최고위원이 돼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중도 확장을 해서 하면은 실제 이 윤석열 정부 빨리 끝장내고 네. 이재명 정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최고위원에 도전했고요. 이제 사실은 안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첫 주에 2위하고 그 다음 주 3위를 했는데 예. 그렇게 되니까 김병주 안정권이니까 안 찍어도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도니까 6위까지 흘렸어요. 예, 예. 이제는 안정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번 김병주 찍고 그 다음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